네, 거취파동 13일 만이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1025자 사퇴 회견문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향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번 사태가 과연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노, 비박 신당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전계환 대한민국 지식중심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사퇴 회견문 1025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이경희 앵커가 잘 짚어줬는데요.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이 내용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한테 좀 갈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리포트 있었습니다만 민주공화국이다.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어제 직접 이야기를 갖다 들었을 때는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본인을 갖다 의총장에서 이른바 사실상 나가시라고 박수 쳤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공화국을 갖다 지향하는 사람이 아닌 전제 군주제 하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는 민주공화국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기억하시겠습니까? 2008년이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그 당시 광우병 파동 때 이 광화문을 갖다가 막 둘러싼 그 시위대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민주공화국.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남해 박사라고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그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사퇴, 남해 박사 불렀던 이른바 좌파적 그 운동 세력들이 그야말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고 거의 반복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장 좋은 말을 갖다가 또 그렇게 부르니까 아주 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아닌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닌 듯. 그래서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그 말씀을 듣고는 이분이 지나치게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민주공화국이고 지금 헌법 가치를 갖다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사달이 났던 이유가 뭡니까? 국회법 개정안 이 문제 위헌성 시비를 놓고 우리 사회가 둘로 쪼개지고 헌법학자들도 둘로 쪼개지고 한쪽에 상당한 부분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 위헌성이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고 새누리당에서 거기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 돌아온 그 개정안을 놓고는 위헌성 부분을 갖다 인정했기 때문에 흔한 말로 폐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헌성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 그걸 눈 감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우격다진 식으로 통과시켜서 이 사달을 일으켰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이라면은 이런 문제 헌법 가치 헌법 1조 1항을 이야기할 정도면 최소한 이런 문제 사달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적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청와대를 공격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던 아니면 자기를 갖다 밀어내고 있는 그 친박들 의원들한테 섭섭함을 토로하던 그건 그 다음 일이죠. 순서가 조금 잘못된 점이 잘못돼도 아주 많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계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이제 파장이 커진 이유는 대통령을 정면 공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이 상권 분립 정신에 위배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여과 없이 저는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담겨야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과연 우리가 정말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에 있느냐? 입법, 사법, 행정이 각자 독자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잘 작동되는 사회냐? 이런 데 대한 저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민주가 무엇이냐, 또 공화가 무엇이냐. 민주라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공화라는 것은 그 국민 개개인도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제왕적 대통령의 방식으로 국회를 질타하고 꾸짖는 저런 행위가 과연 국민들의 토론, 대화 또는 담론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느냐. 만약에 헌법에 위헌 요소가 있어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아까 황태순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것이
국론이 분열됐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안을 놓고 다른 의견이 존재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헌법학자들끼리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공론의 장을 펼쳐주고 거기에서 합의된 결과를 정책으로 반영시켜서 가는 이 과정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또 우리는 혹시 놓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어찌됐든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자신이 새누리당이라는 당 내에 대통령과 함께 했지만 이제 같은 당이지만 다른 길로 가겠다고 저는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어제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 또 주목을 받았던 표현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과연 당장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공천에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고 뭐 상향식 공천 얘기하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글쎄 그것이 당장부터 여론조사를 지금 당장 해보니까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 당장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건 그 이른바 컨벤션 이펙트에 불과하죠.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일시적인 거고 무엇보다도 잘 보시면은 다른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그 후보자들의 그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유승민 의원만 한 5% 남짓에서 한 16%까지 3배가 뛰어요. 그럼 그 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걸 우리 흔히 여론조사할 때 얘기하는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실제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나갔을 때 자기를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지자, 보수 쪽 지지자들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야성 지지자들이 아, 너 잘한다. 우리가 지금 못다하는 말을 아, 유승민 네가 열심히 해주는구나. 열심히 좀 싸워라. 뭐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현상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우쭐해갖고 유승민 의원이 오버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한 13일 동안 유승민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유승민 사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발언부터 어제 7월 8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1025자의 이제 사퇴의 변까지 이 사실 13일 동안 그들의 싸움 속에서 국민들은 완벽하게 좀 어떻게 보면 빠져 있었어요. 구애자로. 근데 이쯤에서는 한 번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사실은 그 13일 동안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장에서 16분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13분은 왜 내가 국회법 개정안을 갖다가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권의 원내 사령탑에 대한 질책과 배신의 정치에 대한 질책과 자기 정치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와 막판에는 국민들이 심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법으로 뭐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과연 당내 이야기를 갖다 그렇게 국무회의장에서 여과 없이 거칠게 내뱉은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청와대에서도 뭐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참모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당내에서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니면 당 대표를 불러서 여러 가지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무회의장에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실 국가 지난 13일 동안 모든 심지어 메르스조차도 확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의 어떤 운영과 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13일 동안 정제해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러한 방식이 옳았던 것인가? 한번 청와대도 이번 기회에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뭐 물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유승민 정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가정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공천을 만약에 총선에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받지 못하게 된다면 탈당을 하느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데 그게 되구냐. 아니면
다른 지역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십시오. 뭐 가정이라고 하면 이제 소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론이죠. 예, 이제 공천권 행사를 대통령이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공천을 주지 않겠지만 어쨌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과연 이제 선거 전체에 총선 국면에서 유승민 대표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겠죠. 당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2011년도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이나 이상돈 교수 이런 분들이 비대위에 참여를 하면서 그 당시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를 가지고 전국을 주도해 나갔죠.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이 보수지향적이지만 중도 쪽으로 확산되는 방향은 결국 지금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라는 것이 실제 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간층을 흡수하는 전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싸움도 보셨겠지만 친박 의원들이 나와서 저격수 행동대장처럼 하고 있는 저분들이 만약에 내년 총선을 주도하면 총선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문재인 대표가 못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쪽으로 저는 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버리는 카드가 좋으냐 지키는 카드가 좋으냐 하면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만약 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는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헌법 제1조의 정신으로 본인이 돌파해야 되겠죠. 그것이 최소한 지든 이기든 국민들이 이번에 반짝 지지율 상승이든 무엇이든 간에 저런 관심을 보여주고 단순히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대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따뜻한 보수에 대한 지향들이 국민들과 일치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정치인의 책임이라면 아까 공화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화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출마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대구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수도권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정말 대권 가도를 생각하면 대구 버리고 수도권 출마해야 되죠. 떨어지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아니,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어디까지 가정입니다만 공천 못 받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대구에서 본인의 그 친정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파이를 더 키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지역의 맹주가 되어서 무슨 큰 정치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던졌던 화두는 대한민국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보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지역이라는 문제를 벗어난 인물로서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은 유승민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김종인, 이상돈, 김광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좀 뭔지 기억하시겠죠? 대통령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죠. 그렇게 그거보다 더 본질적 문제는 이른바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사회의 어떤 거대 담론을 갖다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내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경제민주화. 아까 보면 뭐 유승민 대표 예전에도 보면은 뭐 2011년이든가요 그 당시 새누리 한나라당이죠 그때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나왔을 때 용감한 보수 뭐 이런 얘기했고 이번엔 따뜻한 보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정치적 둔사로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게 뭐 사실 보면 저는 사실 어제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승민 의원이 2007년에 당시 박근혜 의원 옆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대선 후보 경선 때 그 모든 박근혜 후보 쪽의 모든 선거 전략과 그 프레임을 갖다가 짠 사람은 바로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메시지 단장이었죠. 그때 바로 그 유명한 줄푸세입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기강 세우고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8년 만에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이 아니다.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 평행선이다. 좋습니다. 누가 뭐랍니까? 그러면 뭐 경제 성장,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앞에 부분에서 경제 성장을 갖다 주도하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겠다는 그야말로 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도 좀 진보적인 정의당 같은 이런 진보적인 정당과는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했던 분이 8년 만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설명이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 설명 듣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냥 일반 정치인하고 달리 그분은 우리나라의 유력한 아주 유수한 경제학자입니다. KDI에서 선임 연구위원도 했고 그야말로 그런 경제학자가 왜 7년 8년 만에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지난
본인이 지난 삼선 의원 거치면서 과거 삼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16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회창 총재 밑에서 당시 윤여준, 금종래, 그다음에 유승민 이 세 사람 원외 세 사람이 사실 이회창의 문고리 3인방이 되어서 이렇게 몰고 갔던 그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왜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16년 동안 마치 자기는 딴 나라에서 그야말로 왔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 마냥 자기 함께했던 동료들을 갖다가 뭐 민주공화국이 아닌 다른 무슨 뭐 전제 군주국에 사는 그런 어떤 신민들 정도로 치부하고 떠나는 모습 보면서 아까 두 분이 질문하셨던 거 있죠. 이분이 만약에 내년에 공천 못 받으면 대구로 나갈 것인가 무소속으로 아니면 저 김한길, 박영선 등 비박들하고 비노들하고 합쳐서 당을 만들 것인가. 후자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노력은 있겠습니다만은 소설에 가깝고요. 대구 경북에 나가면은 그 공천 안 받고 나가서는 우리 뭐 전 대표 잘 아실 겁니다. 뭐 불가능하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을 좀 짚어보면 김무성 대표가 뭐 지금은 무건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뭐 당청 관계 회복은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또 집권 여당으로서 잃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대권 주자 반열에 확실히 올랐다가 저분이 대권 주자가 안 되고 그냥 관령 대표로서 물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드러난 사건인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이제 무건을 좀 하고 조용히 좀 있어 보자고 하는 이 말씀도 참 본인으로서는 뭐 답답하니까 다른 선택이 없겠지만 과연 저런 모습이 당 대표로서 맞느냐? 당원들이 뽑아준 당 대표라면 청와대에 할 말 정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가 또는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저는 스탠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포지션을 좀 잡고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한테 일격을 당하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봉합만 해내니까 모든 관심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쪽으로 다 쏠리고 있다. 이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좀 돌파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당 대표로서 국민들한테 주신 메시지는 너무 없다. 과연 이분이 다음 총선까지 어떻게 당을 운영해 갈 것이냐. 거기에서 과연 자신의 리더십이 반영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이 얘기를 아까 이제 잠깐 황태순 평론가께서 해주셔가지고 요 얘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유난히 소설을 많이 씁니다. 비박과 비노가 연대해서 제3당이 만들어진다 이런 가능성. 물론 아까 소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도 자꾸 평가하신 것 같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실현 가능성은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95년 옛날 얘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JP가 당에서 쫓겨납니다. YS에 의해서 쫓겨나기 직전에 어떤 분위기였냐니까 충청권, JP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당시 당의 실세였던 허주, 김윤환 사무총장이 한마디로 그건 소설이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쪽 충청도하고 저 대구 경북에 좀 낙오된 뭐 박철원 당시 이런 사람들하고 합쳐서 맞추면 뭐 대구 경북 사람들이 뭐 핫빠집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JP는 바로 받아갖고 그래요. 충청도가 핫빠지요. 그 바람에 현실화돼서 그해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 충북, 강원까지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에 52석의 자민련이 충청도와 대구 경북에 이른바 YS하고 척을 쥐고 있던 박철원 당시 그 자민련 부총재 등을 결합해서 52석의 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3당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왜냐니까 양쪽에서 쉽게 해서 다 공천합니다. 새누리당도 공천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했어요. 혁신해서 공천했어요. 그 떨어진 사람들이 다서 우리 저 공천 학살당했거든. 우리 당 만들 거야. 자, 우리 손 합쳐서 만들 거야. 제3의 길이야. 하는 순간 일단 소비자인 유권자들은 외면합니다. 저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들끼리 뭉쳐서 뭐해? 그러니까 자민련을 만들려면은 일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명분을 세워야 됩니다. 인물, 명분, 돈이거든요. 당을 만들 때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전국적 인물. 사실 보면 요즘 저 누굽니까? 비노계에서 잘 됐네요. 가뜩이나 인물 없어갖고 좀 전전긍긍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승민 영입해갖고 동서화합이다. 그런 식의 인물. 뭐 별로 가능성 없습니다만은 인물, 명분. 근데 명분을 하려면 이미 충분히 이 벌써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친노 패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새로운 제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없지는 않으나 과연 그러할 용기들이 지금 보면 비노나 아니면 비박계 일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용기가 있을지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권의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실무당직자 출신 당원 50여 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신당의 신호탄이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전국에 당원이 1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10명 정도 나갔으면 무슨 신호탄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원도 아니고 당직자들 또 전 당직자들이 현재 당원으로 이름을 걸고 있는데 이제 일종의 쇼죠. 뭐 답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지도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이게 성공하려면 첫 번째 호남 중심의 정당 뭐 지금 천정배 의원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호남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과연 지역당을 넘어서는 수준의 전국 정당이 될 것이냐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지금 신당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뭐 일일이 검증은 할 수 없지만 그분들 다 모아놓고 당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국민들이 누가 그분들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인물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줄 텐데 지금 나와서 하시는 그 뭐 죄송합니다만 70대 이상의 원로 정치인들이 다 오셔서 마치 대한민국 야권 정치사를 새로 쓰듯이 하는 저 모습에서 어떤 변화나 혁신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노나 비박 진영에서 합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정당 정치사에서 이념 문제를 떼어놓고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해 나온 새로운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었을 때 이 이념의 기조는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성공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승민 대표와 박영선, 뭐 김부겸 이름 나옵니다. 거기다가 호남의 천정배, 그다음에 요즘 뭐 자주 나오시는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나 뭐 쭉 한번 엮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당입니까? 그림 좋은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크건 작건 분당이 되는 것을 상수로 보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분당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안 된다. 분당은 불가피한 거고 신당 창당은 나가는데 당장 본인 자신이 보면 앞장서 나가기에는 아직 부담스럽고 아직 그럴 용기를 내긴 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앞서 보면 전직 당직자 50명이 탈당한다는 부분은 작으면서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전직 국회의원보다 더 무서운 게 전직 당직자입니다. 왠 줄 아세요? 당을 만들려면 당을 실제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은 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무적인 거. 이 집을 지으려면은 우리 집 지을 때 밑에 보면은 벽돌을 쌓고 설계를 하고 그 개미같이 움직이는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당의 전직 당직자라는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이 전직 당직자라는 것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부터 그야말로 잔뼈를 굵히면서 정당 만드는 데는 귀신들, 도사들이 있죠. 뚝딱뚝딱뚝딱 가건물 만드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탈당했다는 것은 먼저 가서 이런 기술자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이죠. 큰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깃발들 인물. 그다음에 적당히 돈 들여 10만 모으면 되는 거고 요즘은 돈도 크게 안 들어요. 당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김상곤 혁신위가 뭐 사무총장도 없앤다. 다음에 무슨 뭐 최고위원제도 없앤다. 이게 뭐냐니까 김상곤 혁신 안대로 가면요. 이게 뭐냐니까 문재인 1인 독재입니다. 대표의 권한이 더 커질 거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1인 독재라니까요. 사무총장도 없애고 쉽게 얘기하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당 총비서가 조직 지도부장까지 겸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 북한이 그렇거든요. 김정일이가 보면은 옛날 죽은 고 김정일이 본인이 총비서면서 조직 지도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 사무총장 없애고 실제 딱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최고위원회 없애겠다는 뭐예요? 그야말로 다른 계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독주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계파 아까 말씀하셨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객관성이라는 그런 어떤 포장지에 담아서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노보로 나가란 얘기예요. 귀찮으니까. 내가 독주할 테니까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따라오기 싫으면 나가는데
연말쯤 돼서 나가면 너희 갈 데도 없을 걸. 엄동설안에 뭐 이 얘기니까 박지원 지금 그야말로 당을 갖다가 오랫동안 만져봤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분당은 상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 오늘 묘하게도 그 기술자들 정당 그 제작 기술자들이죠. 전직 당직자 50명이 탈당 선언한다는 것은 심상한 사건은 아니다. 탈당 분위기가 확실히 고조되는 것은 이번에 혁신위 활동 어저께 발표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충격이죠, 사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판을 좀 키우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 당이 바뀌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최고위원 제도를 없애거나 사무총장직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제도적 보완인데요. 제도가 보완된다고 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죠. 제도는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가져와서 조합하면 되는데 저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최고위원들을 지역별로 또는 직능별로 뽑게 되면 가장 다수파가 최고위원회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호남. 왜냐하면 당주도 세력은 숫자로 전국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맹점이 있고 의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에서 분란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어제 발표했는데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첫째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큰 판 싸움 와중에 새누리당 싸움 와중에 혁신위가 타이밍이라도 좀 조절해서 며칠 있다가 분위기를 좀 고조시킨 상황에서 혁신안을 혁신안답게 내놓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전반적으로 정치의 폭을 굉장히 좁히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김상곤 혁신위가 지금이라도 정치는 파이를 키워야 되고 판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좁은 의미로 제도를 몇 가지 바꿔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결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다들 비노진영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단 한마디라도 하라고 부산 사상이 출마를 하라고 하든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떨어지면은 정계 은퇴를 하라든지 이렇게 되면 당이 뭔가 대표부터 바뀌겠다. 이런 확신을 줄 텐데 거기는 마치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금기어가 되어 있듯이 접근 못하듯이 김상곤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마치 불통의 장벽을 설치하고 접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런 것들이 혁신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모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